오늘 주제는 호스피스 병동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호스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보니까 막상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져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조사를 해봤고, 호스피스 하면 항상 떠올리게 되는 죽음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가장 많은 이제 질병이 말기암인데, 그래서 실제 말기암은 어떤 병인지도 알아보고, 이런 환자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제도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실제 어떠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목적은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바로 알기를 바라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도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아예 호스피스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호스피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조사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인식조사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호스피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죽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병원, 암, 말기 환자, 임종, 고통, 통증, 슬픔, 이렇게 호스피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 특히 호스피스는 죽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저도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였는데 둘 다 호스피스든 완화의료든 둘 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가 거의 30%고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거의 60%니까 합치면 거의 90%는 호스피스든 완화의료든 뭔가 들어보고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스피스를 그럼 언제 사용하는 게 적절할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완치가 어려운 심각한 병으로 진단되었거나 치료 중일 때에는 18.6%, 21.9%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가장 많은 대답이 이 경우였는데요.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수개월 내에 사망이 예상될 때, 그러니까 죽음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호스피스를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특히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악화가 되어 사망이 임박했을 때가 또 21.3%. 그래서 절반 이상의 수가 호스피스는 어쨌든 죽음이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 이용하는 게 맞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역시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위한 서비스라고 대답한 경우가 40.1%, 그 밖에 통증 증상 같은 이제 고통을 완화해 주는 것, 그리고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간병 서비스, 이러한 이제 기타 역할을 얘기를 했지만 가장 많은 역할로 얘기하신 거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위한 서비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제 느끼고 있는지 질문하였을 때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호스피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이용을 할 것인가 질문을 하였을 때 보면은 질환 치료 중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고통이 심할 때 나는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 90%가 넘었고, 암으로 수개월 내에 사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역시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91.5%,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89.7%에 이르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임종이 가까워진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본인들도 역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용을 원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호스피스를 인식하고 있는지 조금은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호스피스 하면 일단 죽음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호스피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호스피스는 실제 필요하고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용할 의향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스피스 하면 죽음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호스피스를 설명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또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인식조사에서도 보듯이 호스피스는 죽음을 떠올리는 그런 곳이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호스피스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인지 그런 의문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프게 힘들게 죽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들 편안한 죽음을 원할 텐데 좋은 죽음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음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반면에 긍정적인 이미지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삶과 생명의 멈춤을 의미하고 반대되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신체 기능이 정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리고 죽음의 가까이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고통이 떠오르고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또 치료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떠올릴 때 공포를 먼저 많이 느끼게 되고 아무리 내가 현재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또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그런 말을 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죽음은 긍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편안함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종교적인 관념으로 보았을 때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죽음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또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현재 고통에서 탈출하게 되는 또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숭고함을 또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독립투사분들의 이제 죽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죽음으로 우리가 또 기리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죽음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정리할 수가 있고 또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 또한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죽음은 굉장히 명확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미리. 그리고 내가 어디서 죽을지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내가 병사로 죽을지, 사고사로 죽을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게 또 죽음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또 누구나 죽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는 거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노인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게 굉장히 죽음의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역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차례 기다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고 더 오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죽음의 순서 없이 누구든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또 나의 죽음을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다면 그 다음 죽음을
잘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미리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게 또 죽음의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이 사실을 외면하기보다는 어차피 경험해야 되는 거 그냥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금기하고 외면해야 되는 건지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죽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 준비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죽음을 삶과 반대되는 의미로 떠올리게 되는데 과연 죽음이 삶과 반대되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삶의 시작이지만 죽음도 역시 하나의 삶이거든요. 단지 이제 삶의 완성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외면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 준비를 한다면 모두가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웰다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웰빙이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웰빙은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구가 웰다잉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자, 잘 죽자 이것까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진 덕분에 또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 같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웰다잉은 무엇일까요? 좋은 죽음, 복된 죽음, 편안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 인간다운 죽음을 우리는 보통 웰다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죽는 거 보람되게 잘 살자 이런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삶의 가치를 찾는 방법이 될 거고 이러한 삶의 가치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여생을 또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결국에는 후회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 포괄적인 웰다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웰다잉을 실제로 이루려고 하려면 중요한 게 이제 죽음 준비거든요. 죽음을 잘 준비를 해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쨌든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죽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호스피스에 와서 보면은 본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나의 마지막 시간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힘들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환자분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나를 죽게 만든 질병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을 하고 또 내가 타협이 가능한 현실 안에서 나의 죽음 대신에 뭔가를 내가 얻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 타협이 되지 않는 현실을 이제 겪으면서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대부분 이렇게 겪게 되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죽음을 잘 준비할 수 하고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죽음의 방식을 미리 정하는 것인데요. 이 죽음의 방식을 정한다는 게 내가 사고사로 죽을지 병사로 죽을지를 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내 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나는 연명치료를 끝까지 받을 것인지 아니면 편안하게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할 건지 이러한 방식을 미리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할 수 있는 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서식을 작성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하지 않도록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법적 준비도 필요할 거고 재산 정리라든지 유언장 써두기 같은 이제 죽음 준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가 죽고 나서 장례 장료 절차를 미리 정해 놓으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장려 절차를 대신해서 이렇게 정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고민이라든지 분쟁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남은 가족들을 위한 사별 준비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어,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내 가족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슬퍼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가족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한 번씩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호스피스를 설명하기 전에 좋은 죽음을 위해 필요한 죽음 준비의 한 가지로 나의 임종 내가 정하기. 이 부분은 이제 의료적인 치료에 대한 것들인데 내가 만약에 연명치료를 끝까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나의 마지막 순간의 사진이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소생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라든지 투석을 받고 뭐 기관 절개를 할 수도 있고 소변줄, 콧줄 이런 여러 가지 혈관에 관들을 꽂은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진 시기에는 의식이 없기도 하지만 의식이 있다면 이러한 이제 치료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무의식중으로 이런 관들을 뽑으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제 팔다리를 침대에 묶는 것들을 해서 이런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처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신체 억제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연명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치료를 사실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종을 하게 되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라 의료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편안한 임종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호스피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가족들이 될 수가 있고 이 순간에 또 종교적이나 영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떠한 죽음을 원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는 이미 진행된 말기 환자에서는 1% 이내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서 소생인데 완전히 이전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상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통스러움 들리시나요? 약간 울려요, 과장님. 네. 네. 그 진행 네네. 네. 인터넷 연결이 좀 아, 떠가지고 여쭤봤어요. 괜찮으시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굳이 이렇게 성공 확률이 적고 회복된 이후에도 임종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면 굳이 이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두나 CPR 이게 이제 앞자만 따서 DNR이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폐소생술 거부 이렇게 단어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DNR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자연사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이러한 나의 이러한 의사 결정을 미리 서식으로 이렇게 써놓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연명의료 결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법적으로 남겨놓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도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는 말기 환자입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되면 환자나 또 환자가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환자의 가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를 해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환자의 최선을 이익을 보장하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소,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이렇게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말합니다. 말기 환자는 암과 같은 이제 몇 가지 질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들을 말기 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을 유보라고 하고, 연명의료 중단은 이미 하고 있는 연명의료를 중간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를 이미 달고 있는 환자한테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이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정의 역시 내리고 있는데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정의는 말기 환자 등과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할 때는 사전 연명의료양서,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러한 나의 연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과 호스피스를 이용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옆에 서식을 보면 호스피스 이용을 할지 말지에 대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는 모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특별한 몇 가지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 환자로 진단된 경우에 호스피스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말기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기암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자 수가 25만 4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 이렇게 발생한 률이 10만 명당 490명, 거의 500명 정도가 새롭게 암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 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37.9%에 이르게 되고요. 2020년에 암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만 해도 8만 2천 명에 이릅니다. 이 수는 전체 사망자의 27%에 이르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어떤 원인으로 가장 많이 사망을 하는지 보았더니 그 1위가 말기 암이었습니다. 거의 3명 중에 1명은 암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그 말은 다 말기암의 상태를 겪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이제 암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을 설명할 때에는 꼭 신생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생물은 신체 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성신생물과 악성신생물은 아니지만 양성신생물은 비정상적인 증식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멈추는 건데 악성신생물은 자동으로 멈추는 게 안 돼서 자꾸자꾸 커지는 게 악성신생물이고 이게 바로 암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생물이 비정상적인 증식에 의해서 덩어리를 만들며 우리는 종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더 커지지 않고 멈춰 있는 종양이지만 악성 종양은 점점 커지면서 굉장히 주변 조직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암을 악성 종양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암의 특징은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분열 횟수가 전혀 제한이 없이 계속 무한히 증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을 하면 스스로 사멸이 돼야 되는데 이 암세포는 스스로 사멸이 되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을 침범하고 파괴하고 압박하여 증상을 일으키고 말기암 상태에서 환자를 임종에 이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고 했을 때 암은 1기부터 4기까지 나뉘는데 이제 그 4기 이후가 말기암이잖아요. 그래서 말기암이 실제 언제 말기암 진단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성 암에서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 억제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거나 항암 치료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임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우리는 말기암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기암과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기암은 단순히 암이 그냥 전이가 있으면 사기암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방사선이나 뭐 항암 치료를 해서 암 크기를 줄이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말기암은 더 이상 이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의미가 없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조차 없을 때, 이때를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하게 됩니다. 말기암은 전이가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또 이 암의 특성상 굉장히 몸 곳곳에 다 퍼져서 여러 가지 장기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암 환자분들은 암 치료를 하면서 많은 돈을 써버린 상태라 이미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런 심리사회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영적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기암 환자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호스피스와 같은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돌봄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의 총체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학제 팀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환자분이 갖고 있는 고통을 다방면으로 조절해주는 전인적 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고통을 치료하는 의료진으로서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고통을 완화해주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영적 고통을 조절해주는 성직자들이 계시고 그 밖에 자원봉사자, 요법치료사, 그리고 간병을 해주시는 호스피스 보조인력, 이렇게 영양사, 약사와 같은 다른 직종들도 호스피스의 하나의 팀원으로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의 호스피스 다학제 팀 사진인데요. 사진에 보시면은 의사도 있고 간호사, 사회복지 선생님, 호스피스 코디네이터, 간병하시는 여사님, 그리고 목사님, 수녀님, 스님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에서는 호스피스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명의료 결정법 2조 6항에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와 가족이 통증과 같은 증상 완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 중에 말기 환자라고 한 이러한 이제 특별한 질환에 해당이 되어야지 호스피스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암이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와 같은 이런 이제 질환들, 특별한 질환을 갖고 있어야 호스피스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먼저 주치의가 이 환자는 말기암 환자입니다라고 진단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진료 소견서로 써주면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을 해서 호스피스 팀과 상담을 한 다음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 본인한테 맞는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서비스 이용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로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했을 경우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좀 아시면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말기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았을 때 장점은 환자와 가족이 원하면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에서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강한 항생제나 수혈, 승합제, 투석, 알부민과 같은 이런 치료들을 지속할 수가 있고, 규모가 작은 호스피스 기관에 비해서 이제 배액관, 삽입과 같은 중재적인 시술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받고 호스피스 가라고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상급 병원,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또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지속을 하면 적극적으로 연명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반복되는 검사를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명 치료를 선택을 하면 실제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인종 가까이의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연명 치료를 지속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퇴원을 강요받고 결국에는 요양병원이나 집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는 임종실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임종실이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어수선한 처치실에서 임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대학병원에서는 말기에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호스피스 전문의보다는 좀 미흡하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장점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불필요하게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 증상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에 대해서 상담과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례 준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환자 임종기에는 아까 처치실이나 중환자실이 아닌 임종실에서 편안하게 환자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환자가 만약에 연명 치료를 원한다면 이러한 치료들이 모두 호스피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같은 병실, 옆 침대 환자의 임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게 또 단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제 어떤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원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입원을 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분은 말기암 환자만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기 질환, 뭐 간경화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를 입원형 호스피스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기암 환자분들이 호스피스 독립병상에 입원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거, 영적, 심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지지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교포과 같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분들의 돌봄 봉사, 사별가족, 그러니까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가족들을 위한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임종 가까이 임종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문형 서비스는 말기암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말기 환자분들이 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특징은 내가 원래 치료받던 주치의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협진을 통해서 호스피스 자문 팀이 와가지고 이분에게 추가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뭐 신체적인 증상 조절을 해드린다거나 임종 준비에 대한 교육을 돌봄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이런 자문형 호스피스를 통해서 실제 호스피스 입원으로 연계가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는 역시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분들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호스피스 팀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환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집에서 환자분을 보려면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여해드리기도 하고 갑자기 환자분의 상태가 바뀌거나 할 때 궁금한 것들을 전화로 물어볼 수 있는 상담 전화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실 이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말기암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시게 된 호스피스 병동은 어떤 곳인지 실제 사진들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우리 의료진이나 저희 팀 입장에서는 호스피스를 떠올렸을 때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에서 삶을 떠올리면 하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종까지 마지막 시간을 호스피스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단지 죽음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의미 없이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대신에 마지막에 그 시간을 호스피스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이 삶을 또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호스피스에서도 환자분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제 마인드로 저희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형 호스피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학제적인 돌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체적 돌봄을 해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정말 호스피스에서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 조절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러한 신체적 돌봄이 됩니다. 특히 일반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암성 통증에 대해서 마야선 진통제와 같은 좀 강한 진통제를 써서 조절을 해드리고 그 밖에 다양한 증상들을 또 같이 조절해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지면 임종기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해주고 필요하다면 조금 재워드리는 완화적 진정치료 같은 것도 진행이 가능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을 하셨을 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호스피스는 통증과 같은 증상 조절만 하고 다른 의료적인 처치는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에서도 물론 그 해당 병원에서 가능한 범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수액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도 드릴 수가 있고 산소 공급도 해드리고 뭐 필요하다면 항생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혈이 되는지 여부는 이제 병원마다 질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수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종합병원급에서의 그런 호스피스 기관들은 배액관 시술도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 대신 이러한 치료들을 무조건 해드리는 건 아니고 환자의 삶이 영향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치료가 환자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서 환자한테 가장 적당한 치료가 무엇인지 고려를 한다는 게 호스피스의 특징입니다. 환자가 먹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양제를 쓰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영양제를 씀으로써 환자가 부종이 생기고 복수가 자꾸 생긴다면 영양제를 좀 제한하는 것도 환자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해드려야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러한 치료의 범위를 저희가 정하게 됩니다. 대신 호스피스는 중환자실 치료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런 연명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예 그런 입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서는 이제 심리 사회적 돌봄을 드리게 되는데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또 가족분들이 이 암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또 중재해드리기도 하고 미리 장례에 대한 절차도 안내해드리고 돌아가신 가족들에 대한 지지 서비스, 요포 프로그램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호스피스 전담으로 계셔서 이분들이 또 환자와 가족들과 주기적으로 또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그 팀에는 또 종교인분들이 계셔서 각각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교에 따라서 해당되는 종교인분들을 연계를 해드립니다. 종교의식을 또 진행해드리기도 하고 환자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또 영적 상담을 해드리고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임종기도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실제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호스피스에서 지내시다가 정말 죽음이 얼마 안 남은 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특별하게 임종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특별한 치료들을 해드리게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임종기를 미리 파악을 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지 이 가족분들도 환자의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환자와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환자의 죽음을 불안해하는 가족들한테 또 정서적 지지를 드리게 되고 환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임종하실 수 있도록 임종실을 또 보험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임종기에는 임종기 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뭐 가래가 증가한다거나 선망, 통증, 호흡곤란과 같은 임종기 증상이 악화되면 이런 증상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지속적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임종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또 해소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종기 가까이에는 또 종교적인 특별한 또 지지를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피스는 단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치료가 아니라 다학제 팀 서비스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이제 회진 돌 때 사진인데요. 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병인, 코디네이터, 지금 수녀님이 같이 회진을 돌면서 이 환자분한테 이제 상담을 같이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팀회의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또 공유하면서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입원형 호스피스는 간병 서비스를 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게 가능한 병원들이 있어서 각 병원마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만 일단 저희 병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병 서비스를 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루 간병비가 한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험이 되면 하루 한 4천 원 정도로 간병을 받을 수가 있고 이 간병 여사님들이 다 호스피스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서 일반 간병인들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훨씬 높다고 제가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는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셔서 직접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데 목욕을 해드린다거나 머리를 감겨드리고 차와 다가를 제공을 한다거나 발 마사지도 실제로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산책을 원하시면 휠체어를 끌어주시는 같이 산책을 도와주고 또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서로 말할 상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말동무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악, 원예, 미술요법과 같은 이러한 요법 치료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피스에서도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각자 그 환자분들의 케이스에 따라서 맞춤 이벤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환자분이 7순, 8순이 오신다면 또 잔치도 해드리고 실제로 병원에서 결혼식을 여셨던 환자도 계셨고 자녀분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환자분이 말기암 상태셔서 자녀분 결혼식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병원에서 자녀분이 이제 스몰 웨딩을 한 적도 있고 환자와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도 해드렸고 또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 있어서 저자 사인회를 개최해드린다거나 환자분이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 하셔서 같이 이제 구급차를 섭외해서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때 찍었던 사진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하기도 하고 이런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막상 이제 면회는 또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올 수 있는 가족들이 적다 보니까 뜨문뜨문 이제 환자분들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이별식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다 모여서 환자와 함께 인사도 하고 이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새아이 이벤트라고 해서 이런 이름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소풍도 떠나고 있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원내에서 이렇게 소풍을 대신하기도 하였고 행복식탁이라고 해서 환자와 가족이 함께 또 식사하기도 힘들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면. 그래서 가족분들을 다 초대해서 환자와 같이 이제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고 또 입맛이 다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봄날에는 삼계탕을 준비한다거나 여름에는 콩국수를 이렇게 준비해서 드린다거나 저희가 자체적인 서비스로 행복식탁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환자분들 이제 환자분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가족들을 위한 사별가족 지지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이제 하나의 이벤트는 행정 장례식인데요. 어떤 환자분이 죽고 나서 장례식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이 실제 지인들을 초대했던 그 초대장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 생전 장례식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또 잘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 김병국은 85세입니다. 전립선암으로 병원 생활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전립선암이 몸 곳곳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소변줄을 차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은 아직 반듯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고 싶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세요. 죽어서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고인이 되어서 치르는 장례가 아닌 임종 전 가족,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는 살아서 치르는 장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 입고 오세요. 능동적인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초대장을 지인분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생전 장례식을 열었는데 함께 파티를 하는 음악도 하고 환자분이 또 오신 분들과 인사도 하고 앙금에 남았던 분과는 용서의 시간도 갖고 또 이 환자분이 직접 본인의 노래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많은 지인분들이 모이셔서 생전 장례식을 축하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축하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죽어서 장례식이 아니라 이렇게 생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장례식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축하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나눔 시간도 갖고 또 지인들과 추억도 나누고 화해 시간도 갖고 축복의 춤을 추는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한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게 죽은 뒤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장례식보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밥 한 끼 함께 먹고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죽음은 한 인생의 마무리잖아요. 이렇게 이 어르신이 한 말씀이 굉장히 저희도 마음에 와닿고 이분을 통해서 또 우리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감회가 새로웠던 그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게 줌에서 틀면 끊겨서 아마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따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그 실제 생전 장례식 영상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었길 바라고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호스피스 하면 다들 죽음을 떠올리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호스피스 하면 이제 삶을 떠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남은 시간도 결국에는 하나의 삶이거든요.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거지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호스피스는 나의 고통을 잘 관리하여 삶의 질을 유지하며 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내 마지막 시간을 설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